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자연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지난 시간에는 좀 빠르게 진행을 좀 다소 했는데요. 지금 인문 강의 시간이니까요. 편하게 그냥 그쪽 흐름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또 우리가 다음 기본 강의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법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자, 과거에는요. 자연인,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권리 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행위 같은 경우에는요, 단독으로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없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만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자동차 같은 걸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공장을 하나 만드는 것은 한 사람의 개인의 돈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습니까? 공장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여러 사람이 만들어서 뭐 자동차 회사를 하나 만들게 되면은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이렇게 뭐 100명일 수도 있고 뭐 1000명일 수도 있겠죠. 이때 자연인에 대해서만 권리 능력을 인정하게 되면은 이 자동차를 하나 팔 때마다 어떻습니까? 그 1000명이면 1000명이서 따라다니면서 계약을 해야 되는 이제 불편함이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사람의 단체에 대해서요.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의 단체에 대해서 별개의 법인격을 이제 부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법인격을 이제 갖게 되는 이제 사람의 단체, 이것을 우리는 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구성하는 사람이요, 수천 명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의 단체에 대해서 갑이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단체에 대해서 단체를 만들게 되고 이 단체 자체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하게 돼서 권리의무의 주체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물건을 팔 때 어떻습니까? 이 1000명이 다닐 필요는 없이 그냥 이 갑이라는 법인격이기 때문에 갑이 직접 갑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은 갑에게 바로 이제 권리 의무가 귀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 행위를 좀 더 편하게 할 수가 있죠. 이때 이렇게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을 우리는 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사단법인이라고 하고요. 이 사단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사원이라고 합니다. 사원. 그러니까 사원은 이제 구성원은 1000명이 있을 수도 있고 10,000명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법인 할 때 이 사자는요, 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을 구성하는 그 단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그 사원들의 단체에 대해서 독립된, 사원과는 구별되는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것을 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자, 사단법인의 대표적인 것은요, 회사가 되겠죠, 회사. 그래서 이런 회사는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요, 영리법인입니다. 영리법인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회사 삼성전자,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하게 되면은 이 주식회사 현대자동차는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의 어떤 주주들이죠,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때 영리법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 우리는 회사라고 하고요. 회사가 대표적인 영리사단법인의 대표적인 것이 될 것이고, 이런 회사 중에서 또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주식회사죠. 그래서 특히 주식회사의 구성원인 사원을 특히 이제 주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주들이 항상 함께 움직이면서 계약을 할 필요 없이 이 주주들과 독립된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에 독립적인 법인격을 부여하게 되면은 현대자동차 이름으로 이제 법률 행위를 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원의 단체에 대해서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한 것을 우리는 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단법인에는요, 이렇게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법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무슨 재향군인회, 경찰공제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단체. 그러나 재향군인회나 뭐 경찰공제회는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은 영리법인과 이제 비영리법인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눌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회사와 같은 영리법인이 중요하게 되겠죠. 자, 사단법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렇게 거래를 좀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움직이면 힘들기 때문에 간편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에 의해서 그 단체에 대해서 독립적인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 사단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법인에는 또 재단법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이런 경우가 이제 재단법인이 됩니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재산이 있어요. 재산들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을 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은 살아생전에 결시가동을 돕고 있어요. 그 재산에서 나오는 그 월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결시가동을 돕고 있는데요. 갑이 죽은 이유가 문제가 됩니다. 자, 갑이 사망한 이후에는 갑의 재산이 그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갑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자, A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재산을 가지고 결시가동을 돕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요, 이제 뭐 B라는 사람이 이제 상속을 한다고 했을 때, 상속인도 그 재산을 가지고 계속 결시가동을 도울지 안 도울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 A라는 사람은 이 재산으로는 영원히 이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는 결시가동을 돕고 싶은데 자기가 사망 이후로는 그 재산이 결시가동을 돕는데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부터 분리를 시킵니다. 분리시켜 가지고요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하는 거죠. 자, 분리시켜서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한 다음에 그 재산을 그 독립적으로 부여된 그 법인격에 이제 이전을 해버립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요, 이제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 독립적인 법인격이 부여되기 때문에요, 갑이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그 재산을 상속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A라는 사람은요, 자기 재산이 자기가 목적한 바에 의해서 영구히 그 목적에 따라서 재산이 이용될 수 있도록 자기 재산에 대해서 자기와는 독립된 법인격을 따로 부여해가지고요, 따로 부여해서 상속을 이제 안 일어나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그 재산의 단체, A가 재산의 단체에 대해서 새로운 법인격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때 그 재산의 단체에 새로운 법인격을 부여받은 법인, 이것을 우리는 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이제 A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재단법인을 만들게 되면 이 재산의 단체에 대해서 독립적인 법인격을 부여하게 되면은 이 재산의 단체에 대해서 새로운 법인격이 부여됐다. 그래서 요 갑이라는 이제 법인을 만들게 되면은요, 재단법인을 만들게 되면은 요것을 우리는 이제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거죠. 재산의 단체에 대해서 갑이라는 법인격을 만들게 되면 이 갑이라는 법인을 우리는 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이제 출연자, 그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그 출연자가 자신의 목적에 따라 영원히 이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상속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자, 재단법인은 뭐 어떤 공익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용되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또 반드시 재단법인이 공익과 관련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주로 이제 공익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단법인은 다 비영리법인으로만 돼 있어요. 영리법인으로만 돼 있는 것이지.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재단법인은 영리 목적이 아니라 항상 비영리 목적으로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요, 이때 주로 이제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영리법인이 이제 중요한 거죠. 돈이 많이 오고 가기 때문에 영리법인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이 영리법인, 특히 이런 회사에 대해서, 특히 영리법인에 대해서는요, 따로 규율하기 위해서 상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법인은 상법 파트에서 다루고요. 우리 민법에서는요, 법인 중에서 이렇게 비영리법인, 이것만을 우리는 민법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의 법인 파트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회사 같은 이렇게 영리법인을 다루기 위한 상법 파트에서는요, 이런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법조문도 많고요, 책도 두껍습니다. 그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영리법인만을 다루기 때문에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일이 많지는 않겠죠. 돈이 많이 오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규율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법 부분에서 이렇게 많지 않은 양으로 이제 법인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어요. 비영리법인. 자, 그래서 우리는 비영리법인만을 다룬다는 것은 재단법인은 다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은 이제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는 비영리법인만 다루기 때문에 비영리 사단법인만을 민법에서 다루게 됩니다. 민법에서 다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의 종류에서요, 크게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또 재단법인, 사단법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특히 구별하는 방법으로는 특히 재단법인, 사단법인 이 구별이 중요합니다. 쉽게 생각하면은요, 사람의 단체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 사단법인이고 재산의 단체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한 것을 우리는 재단법인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이제 독립된 법인격, 즉 권리 능력, 권리의 주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권리의 주체로는 자연인 외에 법인도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인에서와 같이요. 그러면은 이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이제 권리 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겠죠. 자연인 같은 경우는 태아가 이제 모체 밖으로 모두 이렇게 노출이 되면 그때 이제 권리 능력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연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태아가 모체 밖으로 노출이 된다. 라는 어떤 사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법인은 갑자기 뭐 법인이라는 것이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겠죠. 예, 법인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상대방은 누구랑 거래해야 되느냐, 법인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을 누구랑 거래해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법인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들은 공시가 돼야 되고요.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이제 설립이 됩니다.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절차에 설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기시면 2 해가지고요, 이제 법인의 설립 절차가 나옵니다. 자, 법인은 일단 우리 민법에서 다루던 내용은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요. 자, 비영리 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비영리 법인의 이제 설립을 위해서는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허가를 얻어서 설립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허가 받아서 설립되는 그 절차가 밑에 있는데요. 자, 먼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비영리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다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재단법인 설립 절차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비교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준비 단계에서요. 준비 단계에서 목적은 모두 비영리여야 됩니다. 그래서 영리법인은 우리 민법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목적은 비영리적이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먼저 사단법인의 이제 준비 단계로서는요, 이 사원들의 단체가 사단법인이 되기 때문에 이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나서는 사람들이 있겠죠. 어떻게 사단법인을 설립할 것이냐, 이런 것들. 자, 우리가 사단법인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느 학교 졸업생들이 동문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동문회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은 동문회, 그 졸업생 동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이제 동문회라는 단체를 만들게 되겠죠. 그러면 그 졸업생들 동문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다 사단법인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 이런 사단법인 동문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 이제 나서는 사람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발기인. 그래서 법인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발기인이 먼저 발생을 하고요. 이 발기인은 2인 이상이 돼야 되겠죠. 최소한 2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된 단체를 우리는 이제 사단법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2인 이상의 발기인. 그래서 5명도 좋고요. 10명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발기인들이 뭘 하냐면요. 이제 어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동문회는 어떠한 목적을 가진 동문회를 만들 것인지, 또 대표자는 어떻게 선임할 것인지, 또 회비는 얼마나 할 것인지, 이런 모든 그 법인, 자기들이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이제 만들게 되겠죠. 그 만들게 된 내용들을요, 문서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국가도 넓게 보면 하나의 국가는 이제 법인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법인과 달리 국가는 이제 외교권이라든지 주권, 또 군사력, 외교력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또 일단 일정한 영토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법인과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은 국가도 이제 법인과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설립 절차를 잠깐 이쪽으로 가서 국가의 설립 절차를 보면은요. 자, 이런 거 설립 절차를 알게 되면 또 우리가 법인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니까요. 자,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대한민국이 되는 거죠. 자, 대한민국은 언제 정부가 수립됐습니까?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 우리가 반만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요. 그 전에는 조선시대도 있었고 고려시대도 있었던 거죠. 그럼 현재 대한민국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언제 만들어졌느냐? 48년 이제 광복이 이루어진 다음에 8월 15일 날 이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는 거죠. 자,
자, 그러면은 이전에는요, 대한민국은 없었고요. 우리가 아픈 역사지만 일제에 이제 지배를 받는 시절이 있었죠. 그러다가 우리가 1945년에 광복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45년은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합니다. 자,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했다고 해서요,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것은 아니겠죠. 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영토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한민국의 국민은 과연 어디까지를 우리나라 국민으로 볼 것이냐, 또 우리나라가 공화제를 취할 것이냐, 군주제를 취할 것이냐, 주권을 어디에다가 둘 것이냐, 또 뭐 대통령제를 취할 것이냐, 의원내각제를 취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모두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 국가를 어떤 구성하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정부가 수립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광복이 됐다고 해서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바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요, 광복이 되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한민국을 이제 수립하는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대한민국을 이제 수립하는 과정을, 그래서 대통령제를 취할 것이냐, 의원내각제를 취할 것이냐, 영토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자,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는데 누가 정하겠습니까? 전 국민이 모여가지고 다들이 토론을 하면서 정할 수는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국민의, 우리 민족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입니다. 그래서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제 만들 것인지, 기초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의 어떤 민족의 대표들,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만드는 하나의 발기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어떤 걸 만들 것인지를 쭉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지나가는 길에 우리나라의 국호는 대한민국입니다. 자, 국호가 대한민국인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국호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예, 우리나라 헌법에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헌법 이름이요, 그냥 헌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헌법이라고 하면은요, 일본 헌법, 미국 헌법 해가지고 보통 명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때 대한민국 헌법, 그래야 이제 우리나라의 헌법이 되는 거죠. 그때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에, 그래서 헌법에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공화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런 게 나오죠. 그 다음에 2조에서는요, 2조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가 헌법에 정해져요. 그리고 헌법에서 대통령제로 할 것인가, 의원내각제로 할 것인가 있어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죠.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을요, 그러니까 이 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되면은 국민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가, 우리나라 체제를 만들 것인가를 토론을 해가지고요, 그 토론의 결과를요, 명문화를 시키는데, 명문화를 결정을 하는 거죠. 결정한 것을 명문화 시켜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헌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헌법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언제 공포가 됐죠? 제헌제로 연대죠? 7월 17일이죠. 자, 7월 17일이면 몇 년도 7월 17일이겠습니까? 광복된 이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7월 17일은 언제 7월 17일이냐면요, 49년, 50년이 아니라 48년 7월 17일 날 헌법이 제정이 됩니다. 공포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때 헌법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헌법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는 거죠. 국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국가가.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하나의 단체인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너희 나라 대한민국에 과연 민주제냐 군주제냐, 너 영토가 어디까지 되느냐, 또는 국민은 어디까지가 범위가 되느냐,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이런 것들은 어디 써져 있습니까? 헌법에 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규범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그리고 국호가 뭐냐, 이것도 헌법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결정하고 난 다음에 국가가 수립되는 거죠. 정부가 수립되는 거죠. 정부가 수립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정부가 수립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광복 이후에 3년간은 뭘 했겠습니까?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국민 대표들이 모여서 바로 헌법 제정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하죠.
그래서 헌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이제 3년간 숙고를 한 다음에 3년 동안에 헌법을 만들고요. 그 만든 내용을 어떻습니까?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한 달간의 행사 준비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거죠.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가는 이미 어떻습니까? 이때 설립이 된 것이죠. 실질적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은 이때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형식적인 의미를 갖는 거죠. 형식적인 의미. 규범적으로는 이제 형식적인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나 형식도 중요한 것이죠. 실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알리는 형식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 실질적 두 요건을 모두 갖추고 이제 국가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성립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법인도, 사단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발기인들이요, 모여가지고, 이 발기인들의 모임은 아직 사단은 아닙니다. 아직 그 국민 대표들이 모였을 때 이것이 국민 대표들이 아직 국가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사단은 아니고요. 밑에 보시면은 2인 이상의 설립자의 이제 의사 합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사람 의사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이 그 발기인들의 모임을요, 이거는 발기인 조합이라고 합니다. 아직 사단의 형태는 안 되고요. 그냥 발기인 모임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발기인, 목적의 비영리성을 가지고 이 발기인들이 모여가지고요,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의사 합치를 봅니다. 그래서 의사 합치를 본 다음에요, 의사 합치를 하나하나 봐가면서 어떻습니까? 이 발기인들이 나중에 합치된 모든 내용을 가지고 정관을 작성한다는 거죠. 이 정관이 바로 국가에서 말하면 헌법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법인의 모든 중요 내용들이 정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정관에. 보통 동문회 같은 경우를 할지 모든 단체는 정관. 우리가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보통 명사로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단체마다 무슨 회칙, 강령, 규칙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문서화되어 있는 것들이 다 이제 정관이라고 합니다. 정관. 자, 정관을 작성하게 되면 마치 국가에서 헌법이 이제 만들어진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정관이 작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단체가 성립됐다고 하는 거죠. 단체가 성립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 작성 행위를요, 우리는 법인 설립 행위라고 합니다. 정관 작성을 법인 설립 행위. 실질적으로 이때 만들어지는 거죠. 국가도 헌법을 만들게 되면 실질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 국가를 설립하다, 국가를 건국하다, 세우는 과정이 되겠죠. 따라서 정관 작성 행위를 우리는 이제 법인의 이제 설립 행위라고 합니다. 설립 행위. 자, 설립 행위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법인이 다 만들어졌으면요, 이 사단법인이 이제 법인격을 갖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형식적인 절차로서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법인격이 있다는 걸 대외적으로 이제 공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시하는 방법으로 설립 등기를 하게 됩니다.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선포를 하듯이요, 여기서도 대외적으로 이제 공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 이제 형식적인 이제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법인 설립 등기까지 모두 마치게 되면요, 이제 법인이 성립하게 됩니다. 법인이 비로소 이제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이제 정관을 가지고 와서 허가를 받습니다. 정관을 가지고 와서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게 되면 이제 바로 설립 등기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기간은 이렇게 단순한 기간이죠. 길지 않은 기간입니다. 허가는 금방 나옵니다.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법인이 성립된다. 법인이 성립됐다는 것은 그때 비로소 이제 권리 능력, 즉 법인격을 갖게 된다는 거죠. 법인격, 권리 능력, 권리의 주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요, 법인을 설립하는데 시간은 대부분이 이제 정관을 작성하는데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서로가 티격태격 하면서 이렇게 만들자, 저렇게 만들자, 이렇게 합의를 하는 과정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비영리 이제 재단법인을 보죠. 비영리 재단법인에 있어서는요, 물론 이제 목적이 비영리성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이런 이제 사단법인을 말고자 하는 이제 발기인들이 나올 텐데요. 발기인들이 나올 텐데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재산에 법인격이 부여하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출연자가 있겠죠. 출연자. 재산을 이제 출연하는 사람이 있겠죠. 여기서 출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이제 출연한다라고 하는 거죠. 출연한다. 이런 출연자가 있겠죠. 출연자가. 자, 출연자가요, 이제 자기가 이 재산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출연자가 정관을 이제 작성하게 되겠죠. 다만 정관을 작성하기 전에 재단법인은 재산에 법인격을 부여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재산 출연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재산 출연. 재산 출연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재산 출연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재산에 맞춰서 정관을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정관을 작성한 다음에 다시 또 이것도 이제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제 형식적인 절차로서 주무관청 허가와 이제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비로소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이렇게 재산 출연이라는 것이 하나 더 들어간다라는 거, 이게 이제 특징이 됩니다. 특징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된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또 우리가 나중에 재산 출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하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법인이 설립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산을 출연하고 이제 정관을 작성하고요. 그리고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서 이제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은 재단법인이 성립되어 법인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이 설립 등기는요,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법인 등기부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등기부에 이제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래야 이제 외부에서도, 이것은 이제 법인이구나. 법인화가 됐기 때문에 그 법인과 거래를 하면 되는구나. 구성원과 거래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설립 절차는 이제 간단하게 보았고요. 자, 법인이 설립이 돼가지고요. 이제 법인이 이제 설립이 끝나게 되면 이제 성립을 하게 되면 법인격을 취득하게 된다. 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비로소 이제 권리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권리 능력. 법인이 이제 권리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권리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법인의 권리 능력은요, 자연인과는 좀 다르겠죠. 자연인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같지만 법인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니기 때문에 무슨 자연인이 가질 수 있는 생명권이나 신체의 자유라든지 또 정조권 이런 것들은 가질 수가 없게 되겠죠. 가질 수가 없게 될 것이고 또 일정한 범위 내에서요. 이런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제 권리 능력을 또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범위 내에서 이제 권리 능력이 또 제한될 수가 있는데요. 자,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의 권리 능력은요.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정관이 있죠. 정관. 우리는 무슨 목적을 위해서 이제 법인을 만들었다. 또 나는 무슨 목적을 위해서 재단법인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목적 범위 내에서.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정관을 만들게 되면요. 정관의 맨 일조는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 법인을 만든 목적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동문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건 이제 동문회 같은 경우를 만든다. 그러면은 동문들 간의 어떤 우정과 그리고 나아가 졸업 학교에 있겠죠. 학교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있다든지. 또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그 목적이겠죠. 가장 대표적인 재단법인은 이제 학교법인이 되겠죠. 그러면 학교법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자라는 아이들의 교육과 어떤 기타 등등 해가지고 민주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어떤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정관 보면은요, 맨 일조는 항상 그 목적을 정해놓고요. 그러면은 목적이 정해져 있으면은 이 범인이라는 거 하는 것은 그 필요한 목적을 위해서 만든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정관에서 정해놓은 그 목적 범위가 있을 거예요. 목적 범위. 그 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요,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어요. 권리 능력 범위 바뀌기 때문에 이 권리 능력 범위 밖에, 그러니까 재단의 목적 범위죠.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어떻습니까?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지 그 밖의 행위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권리를 가질 수도 없고 의무를 부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권리 능력에서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법률의 규정 좇아서 그 정관이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자연인과 같이 모든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범위 내에서 이제 권리 능력을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요. 자,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법인은 이제 행위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범위를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 권리 능력을 갖는다라는 의미는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구체적인 권리가 땅에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닌 거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률 행위가 필요한 거죠. 법률 행위, 일정한 행위가 필요한 거죠. 일정한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인 이제 권리 의무를 이제 부담하게 되는데, 그럼 어디까지 행위를 할 수 있냐? 그 행위는 권리 능력 범위가 이만큼 되면 어떻습니까? 이 범위 내에서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다 행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행위 능력이 이제 갖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자연인에서의 행위 능력과요, 법인에서의 행위 능력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자연인에서의 행위 능력은 아직 자연인은 의사적인 능력이 없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로 뭐 의사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 행위를 했을 때 무효다. 또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들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법인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의사 능력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의사 능력 개념이 없고요. 다 권리 능력의 범위 내에서는 다 행위를 할 수 있죠. 따로 의사 능력, 뭐 제한 능력 이런 게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이제 행위 능력을 다 갖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법인이요, 이제 갑법인이라고 해보죠. 법인이 이제 갑법인이라고 해보죠. 갑법인. 자, 그러면은 갑법인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법률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갖게 되는데 이 갑법인은 권리 능력 범위 내에서 이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갑법인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니기 때문에요.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법인은 행위를 하게 되느냐? 어떤 식으로 뭐 갑이 이제 을과 계약을 한다든지 했을 때요. 자, 법인이 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은 과연 어떤 식으로 행위를 해야 이제 법인의 행위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어떤 식으로 행위를 해야 과연 법인의 행위라고 볼 것이고 그 법인의 행위에 따라서 권리 의무가 이제 법인에게 귀속되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은요,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어떤 갑이라는 주식회사가 있다고 해보죠. 주식회사 갑,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뭐 있다고 해보죠. 자, 주식회사 현대자동차가 이제 뭐 대표가 어떻겠습니까? 정몽구 회장이죠. 우리는 주식회사 현대자동차가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주식회사 현대자동차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해요. 자, 주식회사 현대자동차를 갑이라고 하죠. 자, 갑회사에서 은행에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이 회사의 대표자는 A라고 해보죠. A. 자, 그러면은 회사가 직접 가가지고 돈을 뭐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니니까 회사가 돈을 빌릴 수는 없겠죠. 직접 걸어가서. 그러면 회사가 돈을 빌린다든지 회사가 돈을 갚을 때는 은행과 어떻게 계약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신한은행 가가지고요 10억을 빌린다고 해보죠. 그러면 빌려주는 쪽은 이제 신한은행이 되겠죠. 신한은행. 빌려주는 쪽은 이제 신한은행이 될 것이고 빌리는 사람은 이제 이 회사에서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자, 회사에서 돈을 빌리면은 회사가 갈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 대표자가 가게 되겠죠. 그러면 돈을 빌린 사람으로요, 여기서 줬을 때 A 이름만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A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것이 되겠죠. 따라서 회사가 돈을 빌린다라고 하기 위해서는요, 회사 이름으로 어떻게 돼요? 돈을 빌려야 되겠죠. 따라서 주식회사, 갑회사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려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빌리는 사람은 실제로 이제 행위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A가 행위를 하는 거죠. A가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죠. 나는 갑회사, 그러니까 A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A가 가서 도장을 찍지만은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돈을 빌리는 것이고 나는 단지 회사의 대표 기관으로서 돈을 빌리는 것뿐이다. 라고 해서요. 보통 이렇게 주식회사 갑회사 대표자 A 이런 식으로 돈을 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 빌리는 사람 이름은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명의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대표자 A, A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돈을 빌리는 게 되겠죠. 자, 이렇게 그러면은 법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행위합니까? 어떻게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법인 행위가 된다고요? 회사의 이름으로, 법인의 이름으로 행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행위는 누가 해야 됩니까? 대표자가 행위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 국가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우리는 현재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인데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서요, 어떤 차관을 빌려온다고 하죠. 돈을 좀 필요해서 빌려온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미국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은 국민인 제가요, 가가지고 미국 사람한테 돈을 빌렸다 할지 미국 정부로부터 내가 돈을 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지 대한민국이 빌린 게 아니죠.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서 돈을 빌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대한민국이 돈을 빌린 것이 되겠죠. 그러면은 돈을 갚는 것도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모아서 대한민국에서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돈을 빌릴 때도요,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의 개인적인 이름으로 돈을 빌리게 되면 이것은 또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 돼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 대한민국이 돈을 빌리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거기다가 돈을 빌리는 사람 사인에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식회사가 아니죠.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이렇게 해야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돈을 빌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자, 국민이 미국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미국에게 대한민국이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대한민국 이름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이런 식으로 돈을 빌리게 되면 이것은 대한민국이 돈을 빌리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행위를 합니까? 대통령에 의해서 그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은 법률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법인도 법인의 이름으로 대표자가 어떤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법인의 행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밑에 보시면요, 법인의 행위 능력 해가지고요. 여기서 법인의 행위 능력은 방금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자연인에서의 행위 능력과는 좀 다른 거고요. 법인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니까 어떻게 법인의 행위를 하느냐 해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대표기관이 행위 능력은 대표기관이 어떻습니까? 법인의 이름으로 이 법인의 이름으로라는 것을요, 우리 법에서는 법인을 위한다는 표시라고 합니다. 법인을 위한다는 표시를 하면서요. 이런 방법을 대표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대표 방식. 대한민국을 위한다는 표시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쉽게 말하면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 방식은 이런 것은 이제 법인을 표시해라. 법인을 위한다는 걸 표시해야 된다라는 것은 나는 법인의 대표로서 법률 행위를 한 것 뿐이다. 즉, 법인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법인의 이름으로. 법인의 명의라는 거죠. 법인의 명의로. 이 의미입니다. 법인을 위한다는 걸 표시한다는 것은 법인의 이름으로. 대표기관이 법인의 이름으로 이제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법인이 행위한 것이 됩니다. 다만 법인 행위는 법인의 권리 능력 범위 내에서만 법인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권리 능력 범위 내에서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범위 내에서. 자, 그래서 법인의 대표기관에는요, 보통 비영리 법인에 있어서는 이사가 법인을 대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제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청산인 등도 이제 법인을 대표할 수가 있는데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 사람들도 이제 그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인의 대표기관 그러면 이제 이사가 됩니다. 자, 이사가요, 그 법인의 권리 능력 범위 내에서 법인을 대표한다는 것은 법인의 이름으로라는 겁니다.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행위를 행하면은 그 행위는 이제 법인의 행위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바로 법인의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법인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법인이 직접 어떻게 됩니까? 그 행위에 따른 권리 의무가 이제 법인에게 귀속이 된다는 거죠. 귀속이 됩니다. 구체적 권리 의무는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이제 법인의 행위 능력, 법인의 행위는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자, 3 보시면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이 중요한데요. 자, 우리 자연인도 어떻습니까? 자연인도 이제 불법 행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훔친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불법 행위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법인도 불법 행위를 할 수 있느냐? 법인도 불법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도 적법한 행위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법인도 불법 행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법인도. 자, 그러면은 법인의 행위가요. 대표기관이 이렇게 법인을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법인의 법률행위가 되듯이 대표기관이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은요.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또 법인의 불법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기관, 각 법인의 대표기관을 A라고 하게 되면요. A라는 사람이요. 불법 행위를 했습니다. 자, 이 A라는 사람은요. 법인의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에 우리가 사람이 있으면 이제 머리라고 하는 기관이 있고 손발의 기관이 있고 여러 가지 기관이 있죠. 그 기관 중에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사람도 여러 가지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법인도요.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에 의해서 법인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제 대표 기관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법인을 대표하기 때문에 대표기관이 법인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법인행위가 되듯이 만약에 대표기관이 불법행위를 합니다. 제3자에게. 그러면 이것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취급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내가 물건을 훔쳤습니다. 물건을 훔쳤으면은 그래서 야, 네가 훔쳤지? 라고 했더니 이거는 내가 훔친 것이 아니라 내 손이 훔친 것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요. 법인에 있어서도요. 이건 기관이에요. 기관. 법인의 일부를 이루는 대표기관입니다. 그러면 법인에서도 그 대표기관이 물건을 훔쳤다든지 대표기관이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법인은 이것은 기관이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마치 자연이 내 손이 훔친 것이지 내가 훔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되겠죠. 따라서요. 법인의 대표기관이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법인의 불법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거래 상대방이라든지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요. 법인의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법인이 직접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법인의 불법행위예요. 다만 법인의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대표기관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 먹다가 사람을 때려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까지 법인이 거기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 이 A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친구들이랑 술 먹다가 싸움이 붙은 것은요. 법인과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 행위죠. 그런 것들까지 이것은 대표로서 어떤 이루어진 행위가 아닌 것이죠. 법인의 기관으로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A가 자기 자연인으로서 개인적으로 싸움이 붙어가지고 불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법인의 불법행위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 대표기관이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을 위하여,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다가 이제 불법행위를 했을 때, 법인을 대표하여 어떤 행위를 하다가 불법행위를 했을 때, 그럴 때만 이제 법인의 불법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의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거는 법인의 행위 능력이고요. 또 이제 불법행위, 법인도 불법행위를 할 수가 있다. 불법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불법행위 능력을 갖는다는 거죠. 불법행위가 가능하다. 자, 법인의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요, 일단 대표기관이 불법행위를 해야 돼요. 대표기관이 불법행위를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기관이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불법행위죠.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인이 직접 불법행위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다만 대표기관이요. 개인적으로 법인과 전혀 상관없이 불법행위를 했을 때 이럴 때는 법인의 불법행위라고 하지 않고요. 대표기관이 그 법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 관련성을 갖추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이것은 법인의 불법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이 직접 그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도 불법행위 능력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 규정이 이제 3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1 보시면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대요. 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거 이걸 불법행위를 하는 겁니다. 고의과실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이제 불법행위가 되는 거죠. 손해를 가한 때는 법인이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다만 이때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해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는 못하고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을이라는 사람한테 불법행위를 했을 때요. 그러면은 직무와 관련돼서 불법행위를 했을 때는 이 을이라는 사람은 이것은 법인이 직접 불법행위를 한 거하고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또 A에 의해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A에 대해서도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갑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A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보시면요.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요.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요런 행위를 해버렸다는 거죠. 자, 대표기관이 불법행위를 했는데요. 요런 행위를 했습니다. 목적 범위에. 자, 목적 범위 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은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갖지 않기 때문에요. 법인이 을에게 불법행위 책임도 지지 않겠죠. 의무도 지지 않으니까 이 행위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대표자만 이제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불법행위 책임만. 그래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는 대표자가 이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데 다만 이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다 이제 배상 책임을 진다는 거죠. 자, 이때는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고 대표자만 다만 이제 그 대표자의 행위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 함께 이제 책임을 질 뿐 법인이 직접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않는다. 자, 그러면요. 이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습니까? 불법행위도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어떤 법인의 행위 자체도 어떻습니까?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법인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법인을 구성하는 이제 기관에 의해서 행위를, 법률 행위를 한다든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법인의 기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해가지고 법인의 기관이 나오죠. 법인에는 기관을 통해서 결국 법률 행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기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죠. 자, 법인의 기관에는요, 이제 대표기관이 있습니다. 자, 법인의 대표기관은, 법인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대표기관이 있겠죠. 대표기관이 없으면은 법인은 아무 행위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표기관이 있는 거죠. 이때 법인의 대표기관이 이제 이사가 법인을 대표합니다. 자, 영리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사 이외에도요, 또 대표이사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영리회사 같은 경우는. 그러나 비영리법인에 있어서는 대표이사라는 개념은 없고요. 그냥 이사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이사들이 각자 이제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법인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라는 개념이 없고요. 그냥 이사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그냥 이사장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만 대표이사라는 개념은 사용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법인은 결국 이제 그 기관을 통해서 행동하게 되는데 그러면 법인의 기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해가지고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이사가 있는 거죠. 자, 법인의 기관에는 바로 이사 바로 위에 보시면요. 법인의 기관에는요, 이제 이사가 있고요. 이사가 있고. 근데 이사는 이제 법인을 대표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권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가 만약에 어떤 그 권한을 남용한다든지 또 부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법인 자체가 이제 망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이사의 권한 이런 것들을 감시하도록 이제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나라 같은 경우도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을 주면서 대통령을 감시하도록 이제 국회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감사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비영리법인이요. 영리법인에서는 돈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가고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요. 이사를 감독할 필요가 강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되지만 비영리법인은 이렇게 돈이 많이 오고 가고 하는 그 단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 동문회 할 때 뭐 회장하는 것도 다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뭐 감사까지 두고 이러면 더 하기 싫어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사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필수기관이에요. 필수기관이지만은 감사는 도도 되고 안 도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의기관이에요. 그래서 비법인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요, 규모가 큰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감사를 두겠죠. 그러나 규모가 작은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둬도 되고 안 둬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외에 또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사들의 모임엔 이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사회. 이사회라는 것이 이제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통해서 결국 그 대표이사를 또 감시하게 되는데, 비영리법인에서는요, 감사도 임의기관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사회도 임의기관입니다. 이사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이사가 한 명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나 감사는 비영리법인에서는 그냥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그냥 이사뿐이다라는 거죠. 이사뿐이다. 일단 이사, 감사, 이사회 중에서는 이사뿐입니다. 다만 이때요. 다만 이때. 자, 이사가 그러면요. 이사가 하는 일은요. 이사가 법인을 대외적으로 대표하고요. 법인을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듯이 이사가 바로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법인을 대표합니다. 대외적으로 법인을 이제 대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내적으로요. 그러니까 내부적이죠. 그러니까 법인 내부죠. 대내적으로 이제 업무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우리나라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업무 집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사가 이렇게 특히 이제 대외적 대표권, 대내적으로 자기들끼리 뭔 일을 하든지 이런 것들은 대외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법적으로 특별히 이렇게 문제되지는 않고요. 대외적 효력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외적 대표권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사는 자기 마음대로 법인을 대표해서 돈을 빌리고 물건을 사고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면은 이사에게 너무 막강한 권한이 있고요. 너무 막강한 권한이 있게 되면은 이사가 뭐 좀 잘못 이렇게 마음먹으면은 이제 법인이 금방 망하게 될 수도 있죠. 따라서 이사가 이렇게 대외적으로 대표하고요. 업무 집행을 하는 것은요. 이사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사원총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원총회. 전 사원들이 모이는 총회가 있겠죠. 총회. 사원총회가 있고, 이 사원총회에서 이렇게 의사를 결정합니다. 이건 이렇게 할 것인지 저렇게 할 것인지 의사를 결정을 하고요. 이사는 사원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이제 집행만 하게 됩니다. 집행만. 그래서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요.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사원총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회사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주주총회가 해당이 되겠죠. 주주총회.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굵직굵직한 내용들은 다 결정을 하고요. 이사는 그 결정 내용을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요, 이 최고 의사결정의 의사결정기관은 사원총회가 있는데, 물론 사단법인에만 존재하는 거죠. 사단법인에만 사원총회가 존재하겠죠. 사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사단법인이니까. 그러면은 재단법인에 있어서는요, 재산의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따로 사원총회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사원총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고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따로 없고요. 그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서 재단법인은 운영이 됩니다. 설립자의 의사에 의해서. 그래서 사단법인에만 이렇게 이제 사원총회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사원총회 결정에 따라서 이사가 집행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회사가 아니죠. 이건 비영리법인이니까. 자, 비영리법인에서 어떠한 의사를 결정해야 될 때, 그때마다 사원총회를 소집한다는 것이요. 또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모임 한번, 이렇게 몇천 명 되는 모임이 한번 갖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따라서요, 그때 사원총회를 다 거쳐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사원들도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이렇게 이사가 진행을 하기 어려운 거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래서요, 사원총회에서는요, 원래는 자기들이 결정을 하고 이사는 집행을 해야 되지만 사원총회에서는 똘똘한 이사, 믿을만한 이사를 한 명 선임한 다음에요, 자기들이 해야 될 그 의사결정이죠. 이런 것들을요, 모두 어떻게 됩니까? 위임을 해버립니다. 똘똘한 이사 하나 선임해 놓고 네가 알아서 다 하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대표기관인 이사가 의사도 결정하고 자기가 모든 걸 집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가 이제 엄청난 권한이 있는 거죠. 다만 최고 의사결정으로서 사원총회가 모든 걸 위임할 수가 있지만요. 딱 두 가지는 안 됩니다. 위임이 안 되는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외가 있는데,
예외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정관을 변경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책을 통해서 우리가 다 확인하게 됩니다. 정관은 국가에 있어서는 헌법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대표자가 헌법까지 마음대로 정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헌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바로 국회에서 또는 국민에 의해서 사원총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이 헌법에 해당하는 정관까지 이사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겠죠. 또 임의해산이요. 임의해산이라는 것은 사단을 만든 다음에 자기들이 언제든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원들이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자유의사에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임의의사에서 언제든지 해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해산 문제는 반드시 사원총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들까지 위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위임이 안 되고요. 그러면 위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다 위임해서 이사회에서 모든 게 이제 결정되고 집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양가리 1번 의 보시면은, 자, 57조 보시면 밑에요. 법인은 이사를 반드시 주어야 됩니다. 이사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필수 기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사는 이제 이사가 하는 일은 대외적으로 이제 법인을 대표하고요. 자, 넘기시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이제 대표하고요. 대내적으로 이제 업무를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기능만 좀 보죠. 그리고 또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또 뒤에서 보고요. 일단 대외적 대표권과 대내적 업무 집행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또 대표권 제한 문제도 있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죠. 간단히 보게 되면요. 이 이사한테요, 대외적 대표권이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쭉 돼가지고. 자, 그러면은 법인의 이제 권리 능력 범위가 정해지겠죠. 여기가 이제 권리 능력 범위가 정해집니다. 정관에 의해서 이제 권리 능력 범위가 정해지면은 이 범위 내에서 이제 법인은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위 능력이 이제 갖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 범위 내에서 이제 행위 능력을 갖게 되면은 결국 행위는 이사의 대표 행위에 의해서, 대표권, 대표 행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행위 능력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또 이사의 이제 대표권의 범위와 일치하게 되는 것이 원칙적이 되겠죠. 대표권, 범위와 이제 일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사의 대표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다 이제 대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이사가 대표해서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사가 너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사가 조금이라도 권한을 남용하게 되면은 법인은 바로 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사에게 이런 대표권을 주면서요, 일정한 경우에는 이사의 대표권을 이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경우요. 자, 이건 여기까지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요런 행위,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 부분은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된다든지, 또는 이사회가 두고 난 다음에 이사회에 결의가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권을. 그러니까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만 대표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할 수 있어요. 이 제한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행위 능력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제한된 범위이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라든지 어떻습니까? 또는 사원총회의 이제 의결에 의해서, 결의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을 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제한을 두게 되면은 이제 행위 능력 범위하고 대표권의 범위가 이제 불일치하게 되는 거죠. 불일치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제한은요, 이러한 대표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외부적으로 공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먼저 정관에 의해서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대표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정관에 규정을 해놔야 됩니다. 정관에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을 규정을 해놔야 정관에 의해서 대표권의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요. 행위 능력 범위와 대표권의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대표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을 해놔야 된다. 그래서 정관에 규정을 해놔야 대표권 제한의 효력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정관에 의해서 대표권을 제한해놨다고 하더라도요, 이것이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 대표권 제한을 가지고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법인 등기부에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등기까지 해야 이제 대항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요 내용에 그 59조에 나와 있습니다. 59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1조.
그래서 1번 보시면 이사는 법인 사업에 대해서 각자 법인을 대표합니다. 다만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는 없고 또 특히 사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은 사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이때 특히 41조가 중요한데요. 이런 대표권을 만약에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있고요.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또 이런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를 해야만이 또 제3자에게도 대항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가는 2번은요, 대내적 업무 집행권인데, 자, 대외적 대표권은요, 원칙적으로 그 59조 1항 보시면 각자 대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내적 업무 집행권은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은 2항 보시면은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라는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표권이 중요하고요. 자, 밑에는 이사회 있는데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사회는요, 비영리법인에서는 이제 임의기관이다.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다는 것이고, 사회 감사 있는데 감사도 임의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5 사원총회인데, 사원총회는 이제 사단법인에만 있는 이제 기관으로서 이제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라는 것이죠. 최고 의사결정 기관. 그래서 이것은 이제 폐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설명했죠. 이것은 이제 뒷이야기인데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요. 법인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이제 설립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런 내용을 보았고요. 법인에 대한 또 다음 내용은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